11번째 키포인트, 보험료 산출 방식의 비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모집인 등록시험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 다 하셨을 겁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자, 3위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3위원 방식은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원가 요소 반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하던 보험료 산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흐름 방식은 이 3위원 뿐만 아니라 해지율, 옵션, 재보험, 판매량, 목표이익 다른 요소들도 다 고려를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요. 가정 적용은 최적 가정, 회사별, 회사의 각종 경험 통계치들을 다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원가 요소 반영 용이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보험료 차별화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옵션 보증이 부과된 상품 개발 가능한 방식입니다. 2013년 4월부터 현금 흐름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함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3위원 방식은 세 가지 예정 기초율을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하죠.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저가정으로 책정한다. 최저가정으로 책정하는 것은 3위원 방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 방식이었죠. 두 번째, 현금 흐름 방식은 3위원 방식에 비해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적용한다.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적용하는 것은 3위원 방식이지 현금 흐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3위원 방식은 회사별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다. 회사별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3위원 방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 방식이었죠. 네 번째, 생명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이다. 이게 아주 오랜만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는 위험보험료고요. 부가보험료는 주로 사업비와 관련된 것이죠. 예정 사업비율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2번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유상, 쌍무, 불효식 낙성계약, 부합계약성, 사행계약성, 선의계약성. 자, 유상, 쌍무 계약은 쌍무,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무입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불효식은요, 특별한 요식이 없다는 거죠. 당사자, 즉 계약자고 보험회사가 의사 합치만 되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약과 승낙이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 증권, 보험증권의 교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합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관의 작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개개인별 위험도에 따라서 약관을 다 다르게 작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작성합니까? 보험회사가 미리 약관을 만들어 놓죠. 이 약관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딱 맞는 개인화된 약관이 아니라 공통적인 약관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서 받아들일게, 거절할게 요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은 바로 부합계약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합계약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점 유의해 두시고요. 사행계약성은 보험금이 장래에 우연한 사고 발생 시에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행계약성이고요. 나이반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더 크다. 이것도 사행계약성에 해당이 되겠죠. 선의계약성은요, 사행계약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계약보다도 선의가 요구되는 계약이다. 이게 바로 선의계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을 통해 체결이 된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된다. 여기까지 맞네요. 아이고, 이게 낙성계약이 아니라 부합계약이죠. 부합계약. 부합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계약 체결 시 정형화된 보험 청약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요식행위가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요식 계약이죠. 예,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 요식행위가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제1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의 교부 이런 거는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키포인트 13번 생명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성립 나오네요.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제도, 청약철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못하죠.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 불가. 요거 청약 불가한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약관, 교부, 설명 의무 3대 지키기죠. 요거 잘 지켜야 됩니다. 요거를 위반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취소를 할 수가 있다. 3개월 기억해 두시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지 못하는 이유 있었죠. 여기서 1, 2, 3 기억나시죠? 같이 상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책임 개시 시점, 그러니까 보장 개시일이죠. 1회 보험료가 납입이 된 시점부터 회사는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무효 보겠습니다. 무효 요건도 3가지가 있었죠.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파격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 그 다음에 보험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나이가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 자, 이 부분 여러분 그동안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던 부분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미납 해지해야 되고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야 되고 해지된 지 3년 이내인 경우 연체 이자, 연체 보험료 납입과 함께 승낙이 있으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특별부활은 뭡니까? 특별부활. 특별부활은 이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지가 된 경우에 보험 수익자가 누구의 동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을 상환을 하고요. 보험 계약자의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해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부활이다. 계약내용 변경 보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험 수익자의 변경에는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피보험자 변경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승낙 없이 가능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증권을 받기 전 청약한 당일도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발행이 아니고 승낙이죠.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생명보험협회장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의 특별부활은 해지 당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꾸는 거니까 피보험자의 동의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14번,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은 중요한 건 뭡니까?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연 납입한 보험료의 100만 원 한도에서 12%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 존속, 부모님이죠. 배우자, 직계 비속, 자녀죠. 형제, 자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 요건은 모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요건을 가지고 오답으로 만들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부모는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고요. 자녀는 만 20세 이하, 직계 비속입니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소득 금액에 대한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15% 세액공제율만 다릅니다. 예, 한도 100만 원 똑같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15%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도대체 뭐니? 연금저축계좌 플러스 퇴직연금계좌를 통칭을 합니다. 합쳐서 하는데 퇴직연금계좌는 DB, DC, IRP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중에서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요거 DB형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자가 납입한 금액의 12%입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다소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되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15%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뭐 요거는 한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1주택 고령 가구가 축소주택, 이제 주택을 팔고 조그만 주택으로 갔을 때 연금계좌에 이제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한도가 이제 1억 원이다 정도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액공제 한도가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자, 1번과 3번 즉 퇴직연금, 퇴직저축이죠.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플러스 퇴직연금의 합계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해 주는데 연금저축만 보면 6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600만 원, 퇴직연금 합치면 900만 원.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600만 원 이상 납입을 해도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만 가입을 했을 때는 900만 원까지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전환 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도 뭐 이렇게 토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를 하게 되면 얘는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되지 않겠네요. 세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연금계좌에서 제외가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연금계좌다. 확정기여형은 DC형이죠. DC형. DC형은 해당이 되죠. 자, 어떤 게 해당이 안 되냐면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연금계좌에서 제외가 되겠죠. 네 번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500만 원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종합소득만 4,500만 원, 근로소득만 5,500만 원. 합 아니죠. 이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5번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죠. 세 가지입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이 세 가지는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요건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10년 이상,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납입보험료 1억 원, 1억 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보험기간 마찬가지로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입니다. 납입기간 5년 이상. 납입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 균등해야 되고요. 자, 선납기간 6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월 평균 납입보험료 150만 원.
요거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요. 55세 이후 연금 받아야 됩니다. 계약자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지원 소멸돼야 되고요. 중도해지 불가, 보험금 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불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매년 수령 연금액이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기대 여명 곱하기 3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3가지 각각 구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연금소득 3에서 5% 저율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적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인 거, 1,500만 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적 연금소득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55세 이후 수령해야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수령해야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해서 받은 연금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가 되어서 15% 세율 적용됩니다. 자, 요거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3, 언제 4, 언제 5%가 적용이 되느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인 경우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은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4%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65세인데 종신계약에 따라서 연금소득을 받는다. 그러면 70세 미만이니까 5% 적용해야 되느냐? 4% 적용해야 되느냐? 요거죠. 둘 중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금소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1,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받든 건지 아니면 15% 분리과세를 좀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1,500만 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된다. 1억 원, 2억 원 이거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아니죠. 일시납보험. 일시납보험일 때 2017년 이후 1억 원, 그 이전 2억 원 여기를 갖다 붙여놨네요.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균등하고 맞네요.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었죠. 6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세 번째, 연금 수령 연차가 5년 이상인 경우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수령 연차는 5년이 아니라 11년이었죠. 네 번째, 65세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5%가 아니라 종신계약에 따르면 4%를 적용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